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들 교재 64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페이지 647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실 약자로는 도시정비법 이렇게 쓰는 게 정식 약자입니다. 근데 강의상 그냥 정비법하고 표현하죠. 저는 정비법이라고 표현하지만 정식 약자는 도시정비법. 원래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법이 사실은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된다? 올해 2월 달에 전면 개정해서 공파였고 시행은 1년 후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얘기죠. 그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험은 현행 제도대로 시험 문제가 날 겁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우리 시험범위니까 시험 보는 당일까지 시행되는 법령 이것이 올해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법령에 시험 문제가 나는데 내년도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내년 2월 달에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돼서 그것이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자 입장에서는 출제원들 입장에서는 여기 현행 있는 대로 시험 문제는 내야 되지만 여기서 뭐 하는 게 있다냐? 폐지되는 게 있고 많이 개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폐지되거나 많이 개정될 걸 이미 출제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개정된 내용이 바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라질 내용 또는 많이 개정되는 내용을 올해 시험 문제에 굳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겠죠. 따라서 그동안 시험 문제 났던 걸 쭉 지켜보면 개정은 돼서 공포를 했는데 아직 올해 시험범위는 들어가지 않고 내년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까지 경험론적인 그런 학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 현행 내용하고 내년에 개정되는 내용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 거의 비슷한 것들.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핵심이고 폐지되는 것들은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마 폐지되는 내용을 굳이 무슨 역사의 유물인 양 시험 문제로다 추억의 시험 문제로 낼 필요는 없을 것이고 거기가 새로 이제 개정되지 않는 것들 현행 제도에도 들어있으면서 내년도 개정된 내용도 똑같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들 그거 위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실제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첫째, 그럼 현행 제도하고 내년에 바뀌는 거하고 가장 큰 게 뭐냐? 사업의 종류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블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즉 건축물들을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짓자 부시고 새로 짓자 이게 뭐죠?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정비사업을 내년부터는 개정돼서 어떻게 한다? 3가지 사업으로 줄여버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개정입니다. 즉 정비사업의 종류가 워낙 6가지 많다 보니까 사업상 비슷한 게 있는데도 자꾸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을 간단하게 줄이자 몇 가지로 3가지 사업으로 줄이자라고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됐더냐? 6가지 사업이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러겠죠. 달동 내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그런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가정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다? 6가지 사업으로 현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개정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바뀔까?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기만 하는 사업 또 하나 있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기만 하는 사업은 이거는 주기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업 시행자가 퍼주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같은 거 만들어주기만 하고 토지 같은 거 니들이 알아서 개발하라 이런 식으로 주로 시행되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퍼주기만 하는 사업입니다. 적자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합쳐져 버립니다. 즉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내용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속에다 포함시켜서 결국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통일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이거 사촌지간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내년부터는 뭘 한다?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명칭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 정식 명칭이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되어 있고 그걸 합쳐서 주택자를 빼버리고 그냥 재개발 사업 이렇게 내년에는 통일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 있죠? 이때 주택 재건축에서 주택자를 빼버리고 그냥 재건축 사업. 또 내년에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요거는 그대로 간다는 거. 주택자만 빼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 밑에 하나 남았죠? 즉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로랍니다. 그럼 도로들이 이렇게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들 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이걸 가로구역이라고 표현한대. 이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이 가로택 정비사업은 내년부터는 뭐한다? 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폐지돼 버립니다. 이거는 어디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가로택 정비사업에 가는 게 예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시험 문제 출제됐었는데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되기 때문에 폐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 문제 날까 안 날까? 아니 올해 시험 문제 날까 안 날까? 저는 안 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달 되면 그때는 뭐 한다? 없어진 내용이거든. 벌써 여러분들 제도에서 사라지는 거거든. 그럼 실무할 때는 있지도 않는 가로택 정비사업 올해 시험 문제 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그런 시험 문제를 만약에 출제원에 됐다면 그 출제원의 손모가지는 제가 뭐 하는 거 좋아하죠?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그건 출제로 쓸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가로택 정비사업은 뭐 할 것이다? 내년도에 폐지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에서 낸다 안 낸다 단연코 얘기합니다. 만약에 냈다가는 그 출제하는 손모가지는 분질러 버릴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는 가로택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사업이 개정될 거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올해 전제 내용에도 들어있고 내년에도 내는 거 들어있는 거 그거 위주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자료를 책을 보도록 하죠. 64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접에서 알아야 될 핵심 용어 해가지고 딱 세 가지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여기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라고 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해가지고 여기 누가 들어있다? 등자라는 게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아까 무슨 사업이 비슷하다 그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랬죠.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또 비슷하다 그랬죠. 그때 네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네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는 그 네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단다. 첫째 어느 구역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누굴 말한답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즉 토지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각각 다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무슨 사업에서는 요거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누굴 말한다?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재건축을 말합니다. 이건 재건축 사업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누굴 말한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위에는 또는 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또는이란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개별 요건이라 그랬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해서 각각 한 사람을 다
토지 등 소유자로 부르는데 여기 밑을 썼다는 건 영어로 무슨 뜻이죠? and란 뜻입니다. and란 무슨 뜻이다? 동시요건입니다. 개별 요건이 아니라 동시요건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건축물하고 동시에 부속 토지, 건물과 뭐까지 갖고 있는 사람? 그 땅까지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럼 통상은 아파트 같은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 그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건축물 있죠? 동시에 부속 토지, 그 땅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뭐라 부른다? 이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른다는 것. 그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정비사업은요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만 정비사업의 시행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올해까지는 어떻게 돼 있다냐? 재건축사업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됐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올해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만 모든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에 관한 것만 배우시면 되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관한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해서하고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건축사업에서 건물하고 토지를 각각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요 건축물하고 토지는 소유권을 각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 아셨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사업이 남았다? 아직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게 들어있잖아.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뭐 된댔죠? 폐지된다 그랬으니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용어 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출제하면 어떻게 될까? 할 수 없습니다. 뭐 올해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냈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모가지 분질러 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 출제원이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손모가지가 분질러지지 않으면 출제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사라지는 내용을 굳이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서 봐가지고 내년 합격하신 분들은 내년에 그 시행된다는 내용을 굳이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출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 주택공사 등이란 개념 정의하죠.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누가 했단다?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둘을 합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앞에 한국자가 붙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아니,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주택공사 등이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자는 지방공사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여기 뭐다? 토지자가 앞에 추가될 거라는 거.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 내년부터는 그렇게 부를 거라는 거 참고적으로만 기억해 줍니다. 자, 세 번째 뭐가 그러죠? 정관 등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정관 등에는 몇 가지가 있답니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정관이 있어요. 두 번째 규약이 있어요. 세 번째 시행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본다? 정관 등이랍니다. 첫째, 정관은 누가 작성한 규칙이냐? 조합입니다. 조합이라는 게 설립되면 조합 스스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법칙,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뭐라 부른다? 그걸 정관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중에 누구도 하는 게 있다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룰 것인데 이 현재 6가지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무슨 사업만 있다? 현재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서 그냥 재개발 사업, 아니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져서 내년부터는 그냥 재개발 사업이 된다 그랬죠?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유자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20명 미만인 경우 뭐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내년에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긴 하는데 합쳐서 하나로 들어가니까 재개발은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6가지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에서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면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칙을 뭐라 부른다? 그걸 규약이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자기들이 작성하는 규칙, 규약이라고 표현하죠. 세 번째, 시행규정. 이거는 누가 만든다? 첫째는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라는 신탁업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을 한마디로 시행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군수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굴 말할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시장군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아니고 더 넓은 게 됩니다. 누굴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래서 구청장. 요 5명을 합쳐가지고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줄여서 시장 군수를 하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합쳐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군수란 말은 원래는 도지사 밑에 있는 자를 시장 군수로 하는데 그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냐 해가지고 벌써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요걸 퍼대기를 해치웠더니 이번에 개정합니다. 내년도부터 뭐로 쓴다? 시장 군수 등 해서 이거다 등자를 붙여줍니다.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장 군수 등이라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쓰고 올해까지만 시장 군수라고 표현하고 그 속에는 몇 명이 들어있다? 5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시장 군수라고 부른다는 것. 이렇게 개념 정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정비 사업이 시행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찌그러들었냐?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나라 지도라. 그러면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건 서울에서만 시행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한다? 부산도 할 수 있고 목포에도 할 수 있고 광주도 할 수 있고 저기 강릉에서도 할 것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비 사업은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가 형성되고 나면 그 도시가 세월이 흘러버리면 뭐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됩니다.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중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 정책 방향에 관한 것들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정비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국가 정책 방향과 각각의 자기 관내국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자기 관역에서 전국에 있는 자기 관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이러한 방침을 먼저 수립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방침을 무슨 방침을 한다? 그걸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무슨 방침?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한다라는 게 제일 먼저 이 법의 출발점은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뭐부터 수립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자. 누가 수립할까요?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한다. 어떻게 수립하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부터 거친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딱 3가지. 국장이 수립해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부터 이것이 기본 방침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자,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기본 계획은 어디서 수립할까? 자, 여기 서울에서 수립할 것이고 강릉에서 수립할 거고 연천군에서도 수립할 것이고 각각의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내국에서 수립합니다. 근데 조심할 거 연천군에서 수립한다라고 했죠? 맞을까? 틀립니다.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어디만 수립한다? 도시 지역에서만 수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 하면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이런 데를 도시라고 부르고 이런 데서만 수립하지 어디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도시점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이라는 게 수립됩니다.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줄여서 이하 무슨 계획을 한다? 기본 계획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걸 혹자 강의하는 분들이 정비 기본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용어입니다.
법률에서는 이하 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랬지 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하 무슨 계획을 한다? 기본계획을 한다 라는 걸 수립한다는 것. 그럼 기본계획의 첫 번째는 누구만 수립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만 수립하고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 중에서도 누가 있죠? 대도시 시장이 있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시장이 둘로 나눠지죠. 그중에 대도시장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이 시장 위에 있는 게 누구죠? 도지사잖아. 도지사가 야 시장아 너 수립해 라고 하면 그때는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수립하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다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다면 그때는 자기 위에 있는 누가 있다 그랬죠? 도지사. 이 도지사한테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절차상에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여러 가지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쭉 들어가는데 그중에 여기 원래 8번하고 9번으로 돼서 법조문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부터는 9번, 10번으로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8번에 있는 내용하고 9번에 있는 내용 이런 게 돼 있죠. 그건 여러분들 교재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649페이지 보면 수립 내용 하고 됐습니다. 그 649페이지면 그 동그라미 1, 2번으로 써놨는데 그게 원래는 쭉 들어있는 내용 중에 8번째, 9번째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1번, 2번으로 그냥 두 가지만 써놨죠. 즉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구역을 뭐라 부른다? 정비예정구역. 즉 장차 여기가 어디죠? 현재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서울특별시를 들여다봐라. 그럼 여기 뭐가 있다? 새로 지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새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어디에 있다? 서울특별시 곳곳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이런 지역에서 장차 뭐하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장차 여기가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위한 무슨 구역을 한다?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어디에 들어있다? 도시 주거환경점이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장차 여기가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야. 여기가 장차 정비사업이 될 예정구역이야. 라는 게 무슨 계획 속에 들어있다? 기본계획 속에. 그게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는 게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도 들어있다? 이 예정구역별로 각각의 예정별로 언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이냐. 즉 어디를 먼저 정비사업이 시행될 거냐. 그걸 뭐란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하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즉 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지역이 정비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의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어디에 들어있다?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수립하지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거기에 들어있죠. 어떤 때는 생략할 수 있죠. 바로 거기 보니까 생활권 설정 지역 같은데 생활권이 설정되는 그런 지역 등에서는 뭐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8번, 9번 정비예정구역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그 내용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여기에 뭐가 수립됐다면 여기에 생활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데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내용도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도의사 승인 받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요거 수립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특광, 특시, 특도 시장들은 그 수립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국장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뭐 해야 될까? 승인 받는다. 땡 틀린다. 승인이라 국장한테는 뭔다?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것. 수립한 걸 가지고 국장한테는 보고합니다.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해가지고 그 수립한 걸 가지고 국장한테는 보고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또 마지막 중요한 거. 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651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나오죠?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하나만 들여다보자.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각각의 이 지역 내에서 그중에 어디? 서울특별시를 들여다봤더니 아까 뭐라 그랬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이런 정비 예정구역의 대략적 범위가 무슨 계획에서 드러난다 그랬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문제점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도 들어있더랬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정비 예정구역별로 각각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거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봤더니 어디가 제일 문제랍니까? 여기가 제일 문제랍니다. 왜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뭐랍니까?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붕괴의 우려가 있다라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죠? 정비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하자 이거죠.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할까? 여기를 정비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할까? 아닙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좋을 건지 먼저 계획을 수립해보고 그 계획을 봤더니 타당하더라, 괜찮더라. 그러면 요 정비계획대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아니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 실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제일 중요한 계획이 사실은 정비계획이에요. 그 정비구역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죠. 그럼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뭐가 된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순서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할 것이냐? 자,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수립하죠? 서울특별시 25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청장들이 뭘 수립한다? 여기는 서초구라면 서초구, 강남구라면 강남구 구청장이 서초구청장 또는 강남구청장이 자기 강남구에는 서초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오래돼서 노불량화되어 있으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험을 줄 건지 정비계획을 강남구 구청장, 서초구청장이 수립해서 그걸 누구한테 가져간다? 서울특별시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비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정 신청을 받은 누가? 바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정비계획을 검토해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알았어.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마.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특별시장이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누가 한다? 구청장이 한다 이 소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님. 만약 여기가 인천 자 여기가 인천광역시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인천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는 그 밑에 뭐가 들어있죠? 인천광역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남동구청장, 중구구청장, 부평구청장, 구청장들이 쭉 있고 동시에 군수도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구누구겠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래서 강화군수, 옹진군수가 있죠. 바로 그러면 거기는 구청장도 있고 인천광역시는 누구도 있다 했죠? 군수도 있다 했습니다. 광역시대에는 군수도 있죠. 그럼 결국 구청장이나 또는 구청장 군수가 누구한테? 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우리 특별시 또는 이 광역시 안에는 이 구역에다가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정비계획을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가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지역들 어디 있죠? 아까 여기서 본 특광 빼고 나서 이제 특시, 특도, 시, 군. 그래서 어디 특시, 특도, 시, 군에서는 어떻게 될까?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들이 뭐한다?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은요. 자기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누가 정한다? 자기들이 직접 지정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니다. 따라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정비계획 수립권자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분리되고 이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구역 지정권자와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분리되고 나머지 특시 특도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것. 그러면 군에서도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까? 아까 기본계획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본계획은 도시가 만들어진 그런 지역들 위주로다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골 지역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에도 가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연천군에 가보면 연천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존재해요.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도 있어요.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된 단독주택들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무슨 지역이죠? 주로 읍지역 같은데 그럼 그런 지역에서도 뭐는 시행된다?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시행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정비계획에 수립해서 정비사업은 시행합니다. 누가 수립하고?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지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만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군은 시골 지역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필요 없어도 정비사업은 시행된다는 것, 그거를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 군에서는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 뭐 한다?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은 한다. 누가 한다? 군수가 지가 직접 합니다. 그럼 작년까지 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뭐냐? 작년까지는 여기 시장군수 위에 누가 있죠? 도지사가 있습니다. 이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 시장, 군수, 도지사 밑에 시장수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지가 직접 정비구역 지정권자라는 것, 그것이 작년과 올해 개정된 내용의 차이점이라는 것, 그것만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첫 번째고, 그 밑에 정비계획의 성격, 정비계획은 뭐에 적합하게 수립합니까? 자기 관역에 수립해는 서울특별시에 수립해는 아까 무슨 게? 요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적합한 범위 내에서 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때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게 그 밑에 나오죠. 이건 뭘까요? 자, 원래는 여기서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할 것이냐라고 아까 여기만 썼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여기는 언제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뭐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기본계획에 이렇게 9번째는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자라고 기본계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는 야 2017년 1월 1일 새아침이 밝아오면 뭐하죠? 드디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듣죠? 야 드디어 우리 이 지역도 노블령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으로 들어갔겠구나 하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 웬걸? 이 정비계획 예정구역별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였고 이로부터 몇 년 지났다? 1년 이상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더라, 수립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였고 이게 도래해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1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겠죠. 그럼 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누굴 찾아간다? 정비계획 수립권자들. 누구누구죠? 서울에서는 구청장,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나머지 지역에서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 합쳐서 뭐라 부를까?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까 제가 특시, 특도 여기 와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하죠? 이 자들을 시장군수로 한다 그랬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계획 수립권자 요거 누구?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거는 이제 도지사 밑에는 군수나 광역시는 군수 합쳤어요.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 하나 더 구청장 이거 다 쓰면 되죠. 그럼 특시, 특도, 시장군수 요 구청장까지 합쳐서 그 자들에게 뭐죠? 정비계획 좀 빨리빨리 얘들이 정비계획 위반 수립권자니까 정비계획 좀 빨리빨리 수립해 주세요 라고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그게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각각의 요 구역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들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특시 특도 시장수 구청장한테 정비계획 좀 빨리빨리 입안해 주세요 라고 정비계획 수립권자들에게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할 수 있는 사유들이 거기 동그라미 1, 2, 3, 4, 5, 6 그래서 1, 2, 3, 4, 5에서 5가지만 쭉 써놨죠. 그중에 첫 번째 게 중요한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수립권자한테 빨리빨리 정비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1년 지났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입안 제한이 있으면 맨 밑에 제한일로부터 며칠 내에 제한 들어왔잖아. 그럼 입안권자들은 며칠 내? 그때는 정비계획 수립권자들은 60일 이내에 그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 왜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통보해 주라고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개발 행위의 제한이라는 게 있죠. 국토기통부나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비경제적이라는 건 어차피 건물 접었자 정비사업 시행되면 다 부셔야 될 것들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이게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죠. 또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가지고 여기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이거 나중에 프리미엄 붙으니까 요 잘려진 땅 사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투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람 중인 지역이거나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그런 지역 안에서 당분간 두 가지 행위만은 허가받도록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두 가지 행위, 건축물 건축하는 행위,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이것들은 투기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과 그 토지 분할하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없으면 시장군수한테 허가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1회 하나요. 1년의 범위 안에서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년 이내에서 제한하되 1회 하나요. 1년은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안전진단에 관한 게 나오죠. 이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있다? 주택 재건축 사업 할 때만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는데 노후불량 건축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단지죠. 근데 이게 붕괴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누가 하죠? 시장군수. 아까 시장군수란 누굴 말한다 했죠?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5명을 묶어서 시장군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즉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지들이 직접 뭐 한다?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군수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죠? 원칙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자,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으면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40년 동안 까딱없다, 괜찮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비사업 안 하는 거니까. 정비사업은 언제 한다? 노후불량 건축에 밀집돼서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럴 때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거니까 까딱없다고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그냥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있다라고 나와야 그래야 뭔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먼저 뭐부터 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것만 하나 기억하고 또 하나 그 밑에 2번, 3번, 4번, 5번에는 다 뭐가 나오더냐. 그 다음 2, 3, 4, 5번 사유는 언제 한다냐?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와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럼 어떤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필요하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얼마의 동의를 받을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아까 제가 여기 보십시오.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등 소유자란 누구를 토지등 소유자란다 그랬죠? 재건축에서는 요 두 번째는 정비구역에 소지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소유자들 이 사람들 말에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이 사람들의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에 있는 10분의 1 이상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해가지고 빨리빨리 안전진단 좀 실시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요청하면 그때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제 안전진단 대상하고 나오죠? 그럼 이 중에 아파트 단지에는 어떤 것들이 안전진단 대상일까? 주택단지 내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은 원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두 가지만 써놨죠. 천재지 변동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하는 경우. 무슨 말입니까? 산사태가 나가서 아파트가 붕괴돼 버렸어요.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게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붕괴된 거 안전진단하면 결과가 뭐라 나옵니까? 아, 붕괴되었구나 라고 나오겠죠. 무너진 주택 안전진단 해봤자 무너졌다 밖에 더 나옵니까? 안전진단은 왜 한다 그랬죠? 붕괴 우려가 있는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안전진단인데 이미 붕괴됐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거 백날 검사해봤자 뭐로 나온다? 죽었다 밖에 더 나오냐죠. 별도로 안전진단 해야 됩니까? 그냥 바로 거기다 재건축 시행해도 됩니까? 그때는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냐고 바로 재건축 들어가자. 이미 건물 붕괴된 건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 결론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언제도 안 하죠?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이놈의 아파트가 어떻게 됐더냐? 여기 아파트는 딴 것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왜 이랬죠? 집안을 갖다가 연약한 지역에다 그냥 지어가지고 밑에다 파이프 같은 걸 박아가지고 땅을 집안을 안전하게 해놓고 거기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어가지고 피사의 아파트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피사의 사탑만 있는 게 아니야. 피사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럼 요지랄 아파트가 돼 있으면 이거 사람 살다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붕괴돼서 깔려 뒤질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한 겁니다. 안전진단 합니까? 안전진단 안 하고 바로 재건축 들어갑니까? 바로 재건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안전진단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붕괴되기 일부 직전인데 그때는 따로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해도 좋다.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자,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안전진단 합니까? 아까 건축물 및 부수토지사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간다 했죠? 그 요청이 있다고 그래도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까?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왔으면 이거 해야 되냐? 아니냐?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 며칠 내준다? 30일 이내에 그 요청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하는 거 아니다.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준다는 것. 또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는데 건축물이 말짱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안전진단 요청 들어온 걸 반려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은 안전진단 하기에 적합한 시기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도 여기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전진단 들어갈 거다라는 바람만 한번 나와도 사람들이 뭐 한다? 태풍이 와가지고 쓸어보듯이 그냥 투기 세력들이 막 들어서 야 진짜 하는구나 저기 빨리 따라 살아가자. 그래서 투기 바람을 더 일으킬 수 있죠. 그럴 우려가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할 수 있다까지만 돼서 내년은 그 조정 기간이 너무 늦추면 안 돼도 뭐 1년 이내에 하란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 없고 그냥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노력합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원래는 시장운수가 부담한다. 시험 여러 번 났었어요. 다만 요청자들이 있으면 그 요청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요청자에게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 의뢰를 누구한테 한다? 전문기관에 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그런 공적기관들이고 앞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첫 번째 건 사설기관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정하는 그건 사설기관이고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건 공적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이야. 이 자들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럼 그 자들이 실시하고 나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나오겠죠? 그걸 시장운수와 요청자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운수는 이제 중요한 게 시장운수야.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누가지라는 누가라는 주체가 나면 거의 90%는 누구 원이다? 시장군수입니다. 아까 말한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합쳐서 뭐라 부른다? 시장군수라 하는데 바로 그 시장군수가 웬만한 권한은 행사한다는 것 그거를 잊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그자가 바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 자, 거기까지는 기억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시도지사가 있죠. 그러면 시장군수들은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서류들 있죠. 안전진단
그 결과 보고서 같은 서류들 그걸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있죠? 이 자들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무래도 이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무슨 엉터리거든? 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더냐? 건축물 말짱한데도요. 이거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엉터리로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재건축 하려면 이거 말짱하다 그러면 재건축 안 들어가잖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아직도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써도 될 건물을 붕괴 우려가 있다고 거짓으로 나오는 엉터리 가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도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인 아까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공안전진단기관 거기다가 그 의뢰를 합니다. 적정성 여부를 의뢰합니다. 그때는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예상한 대로 엉터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서 즉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붕괴 우려가 있다는 가짜로 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재건축을 시장군수가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그 시장군수한테 뭐라죠? 야, 니들 그 엉터리다 나온 그 결과보고서 가지고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거 다시 뭘 한다? 그거 취소하라. 시장군수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들이 밑에는 시장군수에게 다시 뭐 할 수 있죠? 그거 안전진단 하기로 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지 뭐 할 수 있다? 그걸 요청할 수 있다지 명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나온 걸 가지고 엉터리를 했으니까 그거 안전진단 결정한 거 뭐하라?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이지 명할 수 있다면 틀린다는 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자라고 했죠. 아까 누가 지정한다 그랬습니까?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죠.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지정고시의 효과라고 돼 있죠. 물론 고등하고 지정고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을 뭐라 본다? 지정된 정비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해서 지정된 정비구역을 뭐라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라고 그때 수립했던 그 정비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동시에 정비계획 그 자체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각각 결정 보신 거로 봅니다. 자, 그거고. 자, 올해 신설된 게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대지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한다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 전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뭐였더냐? 예를 들면 종전에는 여기에 전비사업이 시행되는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중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로 바뀌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몇 프로 되냐? 1종 일반 용적률은 200%입니다.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죠? 300%입니다. 용적률이 100%가 더 완화됩니다. 더 높아진다는 게 완화죠. 그럼 원래는 200% 용적률이었는데 용도지역 변경해서 용적률이 300%에서 100%가 더 높아졌습니다. 건축물 규모를 더 크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여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한다. 어디에 나오죠? 국토법에서 나왔었어요. 상업지역과 정비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일부를 여기서 뭐 한다? 우리 강의할 때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 가정하고 이때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있던 대지의 일부를 뭐로 냈다? 공공설부지로 제공하였다. 예, 요만큼은 공원부지로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들의 아파트 단지 땅의 일부를 공원부지로 내놓고 나머지 땅 여기서만 재건축을 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을 건데 그 용적률을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뭐 시켜준다? 완화시켜주겠답니다. 그럼 용적률이 완화되면 뭐 한다는 얘기야? 그만큼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내려면 건물을 더 크게 짓도록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대지를 꼭 땅으로만 내놔야 될까? 아니요. 이 대지를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뭘 한다? 현금으로 내놔도 좋다 이겁니다. 현금으로.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땅은 뭐하고? 그냥 건물 쳐요. 그러고 현금으로 일부는 내놔도 좋더라. 이것을 이번에 이제 용납하는 이런 제도가 새로 신설된 겁니다. 종전에는 무조건 땅으로 내놨었어야 돼요. 근데 땅으로 다 내놓으시잖아요. 뭐
땅의 일부는 현금으로 내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금으로 내려려면 이게 만약에 토지 등 수요자였다면 여기는 토지 등 수요자들이 뭐 해야 돼?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수요자들이 그래 우리 땅으로 내놓지 말고 현금으로다가 제공하자라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 만약에 조합이 설립 때는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게 여러분들 맨 밑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6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때 현금으로다가 부지 대신에 땅 대신에 현금으로 내는 그런 사유로서 조건은 그때 현금 납부하려면 과반수 토지 등 수요자 과반수 동의, 조합원 있으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 다음 페이지 그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 면적은 이 기부 면적은 전체를 다 현금으로 내면 될까? 안 됩니다. 전체 기부 면적 중에서 이거 반까지만 얼마까지만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놓은 건 그 전체 기부 면적 중에 반까지만 현금으로 내놓고 그럼 나머지 반은 뭐 해야 돼? 반 이상은 반드시 땅으로 내놔야 된다. 대지로 내놔야 되고 현금으로 내는 건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현금 납부액은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땅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놓을까? 그때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한단다? 어느 날 기준으로 할까? 시장수가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그걸 뭘 한다? 금액을 해서 그걸 현금으로 납부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일까지 선정된 금액을 준공검사일까지 특시, 특도, 시장수, 구청장에게 뭐 해야 됩니까? 납부하라. 특시, 특도, 시장, 저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관악의 장들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준공검사일까지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정비구역 안에서의 해유 제한이라고 했죠. 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시행된다고 가정하자. 그럼 재개발 시행되는 이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되고 나면 이 안에서 함부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게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하라면 뭐 받거라? 허가받아라. 그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7가지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7가지 개발할 때는 허가받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는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건축행위만 허가 대상이라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이다. 그것까지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다만 대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는 필요하다? 그때는 대수선은 다발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고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수선은 그거는 허용하고 건축행위하고 용도 변경하는 2가지 행위 없으면 그거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만 그 밑에 허가 제외 사항하고 나와있죠. 경멸행위들 재복구나 재난수면 응급조치 경제기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또는 정비구역 안에 존착으로 결정 대지에다 물건을 쌓는 거. 존착을 했다는 건 그 땅을 까무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물건 쌓는 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기를 다시 까무갤 지역에다 물건 쌓는 건 물건을 치우해 다시 까무개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 존착으로 그냥 돼 있는 대지 위에다가 물건 쌓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임시로 심는 거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작지 안에다가 관상용 주목을 임시지할 때 경작지에 관상용 주목을 임시지하는 건 무슨 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섰습니다. 자, 그때 이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7가지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7가지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무슨 법에는 국도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합니다. 자,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뭐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그 이전에 이미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그런 사유에 따라서 뭐 했습니까?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었어. 이미 건물 짓고 있는 자가 있어. 이자 건축물 계속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내에 뭐는 필요하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인허가를 받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자면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부실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하고 나 지금 이렇게 건물 짓고 있었어요 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죠. 마지막 지정된 정비구역이 뭐된다? 해제하여야 하거나 해제 요청해야 되는 경우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필수적 해제나 해제 요청은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누가? 요거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청장이나 광역시에는 구청장 군수들이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했던 거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해제 요청을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가 할 수 있고, 또 하나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다시 자기들이 직접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그런 사유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또는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657페이지 동그라미 맨 밑에 동그라미 1, 2 다음 페이지 가나다라,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가나다,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크게 4가지가 있고 속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숫자들이 나오는데 무슨 숫자죠? 3년, 2년, 3년, 2년, 3년, 그 다음에 5년, 뭐 다시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쭈르륵 하고 들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갖다 다 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단다? 거기 있는 숫자를 외우는 건 이렇게 오시죠. 뭐 한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 하지 않냐는 경우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뭐뭐 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 하지 않냐면 그때는 그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때 몇 년이 되는 날까지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한다? 원칙 3년입니다. 뭐뭐 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오라는 얘기죠. 근데 3년 해놓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몇 년짜리가 있다냐?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첫째 2년짜리는 뭐죠?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관련돼서 앞뒤에 누가 나온다? 조합 중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추진위원회라고 하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또는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 년까지? 그때는 2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또는 뭐뭐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란 말이 앞에 나오던 뒤에 나오던 하여튼 추진위원회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몇 년이 된 날까지? 2년이 된 날까지 그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년이야. 자, 그런데 5년도 나오는데 그 5년은 658페이지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누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그때는 몇 년이다? 5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뭐 많은 경우 그때는 5년이 된 날까지 그때만 5년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몇 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원칙은 3년. 추진위원회가 들어있다. 2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때는 5년. 이렇게 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중간에 뭐 됐다? 취소됐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게 취소되거나 또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게 취소되면 그때도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외우십시오. 근데 밑에 특시 특도 누가 시장 특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분수인 정비구역 지정권자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분수인 정비구역 지정권자들이 지들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뭐 한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그래서 몇 가지만 4가지만 거기 해놨죠. 외워두십시오. 첫째, 그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사업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그 부담금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이거 사업해봤자 손해보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익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그때도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해제해달라고 동의서 받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조심할 거. 보통은요. 뭘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과반수가 제일 많습니다. 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분의 30입니다. 몇 퍼센트죠? 30%만 해제 요청이 들어와도 그래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해제하지 못해서 안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30%만 해제해달라고 요청. 그럼 70%는 아니야 우리 해제 안 해도 될 건데 계속 할 건데 그런데도 30%가 해제 수요라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대단히 편파적이죠.
그렇게 그죠? 해제 못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해제 요청이더라도 해제할 수 있죠. 다만 전제 조건 중요한 게 있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럼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거기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30%만 해제 요청이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추진회가 구성돼서 사업비가 이미 쓰고 있으면 그때는 30%만 해제 요청 들어온 것 갖고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네 번째는 무슨 사업에서만 요거 주관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거 현지 계량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업 시행자는 그 안에다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나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그걸 보통 현지 개량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관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인 현지 개량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그 안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했고 추진사업과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해제에 동의하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해제하면 어떤 효과였죠? 해제된 그 구역은 뭐로 보니까 종전의 용도적도로 환원된 거라 보고 그 해제된 구역을 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요거 주관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제된 구역을 주관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말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660페이지 이제 정비구역이 준비됐으니까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되겠죠?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사업 시행자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죠.